밤 10시 41분 부산 영도 앞바다. 파도 사이로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늦게 와서 미안해. 저는 아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 위에 떠있던 그 아이는 6년 전 바다에서 잃어버린 제 조카와 똑같았습니다. 6년 전 태풍 속에서 사라진 아이. 장례식도 치렀고 모두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바다에서 구조한 낯선 아이의 목에는 윤서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산 영도 앞바다 11월 2일 밤 10시 41분.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고 파도는 짙은 흑색으로 다리를 때려 부수듯 요동쳤다. 나는 해양구조대 17년차 김도현.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순찰을 돌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위 선착장 가로등은 비에 젖어 깜빡였고 바닷물 냄새가 목구멍 아래까지 쓴맛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한 문장이 들렸다. 아빠.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빠.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파도 위에서 작은 형체가 물에 떠밀려 오고 있었다. 어린아이다. 초등학생 정도, 축 늘어진 작은 팔. 나는 몸이 먼저 뛰었다. 구조줄을 잡고 뛰어내렸고 아이가 있는 방향으로 헤엄쳤다. 소금물은 목구멍을 태웠지만 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됐다. 아빠. 세상에, 나에게는 아이가 없다. 나는 결혼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바닷속 낯선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 걸까? 손이 닿았다. 아이의 팔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구명조끼를 씌우고 끌어안은 채 헤엄쳐 돌아왔다. 파도는 거칠었고 물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희미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늦어서 미안해. 아빠.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작은 얼굴이 물 위로 드러났고 가로등이 그 아이의 눈을 비췄다. 그 눈. 6년 전에 바다에서 잃어버린 동생의 아들 윤서와 똑같았다. 나는 그때 윤서를 잃었다고 믿었다. 시신도 흔적도 찾지 못해 장례는 빈관으로 치렀다. 가족은 모두 무너졌고 나는 그 뒤로 바다만 보면 숨이 막혔다. 그런데 지금 바닷속에서 건진 아이가 목을 축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빠, 늦게 와서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은 얼어붙고 세계는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첫 장면이 될 것이라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그 아이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뒤 나는 손이 떨려 담배를 붙이지도 못한 채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몸속에 얼어붙은 파도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될 이유도 자격도 없으니까. 하지만 간호사는 또 물었다. 아이 이름이 윤서 맞죠? 숨이 멎었다. 6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내 조카. DNA 결과도 없이 실종 처리. 나는 간호사를 붙잡았다. 윤서라고요?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몸에서 발견된 목걸이에 적혀 있었어요. 윤서. 낡은 각인과 함께.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병원 전등은 너무 밝았고 머리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6년 전 사건의 기억이 거칠게 밀려왔다. 6년 전 태풍 라카스 상륙, 낚싯배 전복 사고, 실종자 4명, 그중 1명 윤서. 우리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 현장은 너무 심했고 바다는 너무 깊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다. 동생이 배 위에서 외쳤다. 도연아,
서윤이 좀 데려가. 그리고 거대한 파도, 금속 파편, 휘몰아치는 소리.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죄책감으로 매일을 살아왔다. 구조대에 남아있던 이유도 단 하나, 누군가를 못 지킨 죄를 갚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윤서가 살아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억을 잃었어요. 기억상실? 그럼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른 거지?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눈동자는 고통을 품고 있었다. 저 제가 보호자예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얼굴 너무 익숙했다. 내 첫사랑 그리고 윤서의 생모 박윤아였다. 나는 어눌하게 말했다. 윤아, 너 서울에 있다더니.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도연 씨 미안해. 말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녀의 다음 한 문장은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다. 윤서는 6년 전에도 죽지 않았어. 나는 윤아를 데리고 병원 뒤 조용한 면담실로 이동했다. 형광등은 희게 깜빡거렸고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말해줘. 윤서는 어떻게 살아 있었어? 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고 이후 누군가 윤서를 데려갔어. 병원도 경찰도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깨어진 껍질, 녹슨 금속. 6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무게였다. 이 안에 있어. 윤서를 찾아오라고 했던 사람의 기록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이 작은 물건이 내 삶과 죄책감을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 놓을 것 같았다. 윤아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리고 윤서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른 이유. 그건 아마. 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서는 당신 아들이야. 세계가 흔들렸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뭐라고? 윤아는 오열했다. 그때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 우린 어렸고 너는 구조대 일이 위험했고 나 혼자 키워보려고 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짚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고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어느 날 익명의 이메일이 왔어. USB 영상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윤서를 찾고 싶으면 해양재단을 뒤져라.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 6년 전 실종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 곳이었다. 그리고 모든 의문이 한 줄로 깔끔히 이어졌다. 윤서는 죽지 않았다. 누군가 데려갔다. 그리고 6년 후 바다가 다시 데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아, 우린 이제 이 진실을 끝까지 가야 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우리가 파헤칠 진실이 도망칠 곳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이어서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낡은 화면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연구시설 내부로 보이는 복도,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모든 아이들의 옷에는 숫자가 적힌 흰색 태그가 달려 있었다. 1호, 2호, 3호. 그중 한 아이가 잠깐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윤서였다. 분명히 윤서였다. 그 아이의 왼쪽 눈썹 위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다. 6년 전 펜션 화재에서 내가 안고 나올 때 헬멧이 스치며 생긴 그 상처. 윤아는 화면을 부여잡으며 울었다. 우리 아이야. 정말 우리 아이야.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연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길들여진 것처럼 순종적으로 팔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놈들이 아이들을 뭘로 보는 거야?
그때 영상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 상태는 어떤가? 안정적입니다. 전보다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좋다. 계속 진행하라. 아이들을 번호로 부르고 있었다. 번호로. 유나는 화면 속 아이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가 윤서야. 그럼 1호, 2호는 누구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나는 영상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봤다. 우리 혼자서는 안 돼. 이거 너무 크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 경찰 신고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마시킬지 모르잖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구조대에 현우라는 형사가 있어. 그놈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봐. 제발. 나는 핸드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우야. 나 김도연이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너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나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6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찾았어.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간 놈들의 정체도 알아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아 지금 어디야? 병원. 인제대학교 병원이야. 20분 후 로비에서 만나자. 현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6년 전 윤서 실종 사건 당시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했던 형사였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20분 후 현우가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알려줘. 유나와 나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USB, 영상, 해양재단, 그리고 살아있는 윤서. 현우는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놈들, 진짜 이놈들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도연아, 이거 공식적으로 수사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있어. 무슨 말이야? 해양재단 연구소 침입. 수사 아니라 구조작전으로. 나는 현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도 윤서를 구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좋아. 언제 갈 거야? 오늘 밤. 늦을수록 좋아. 그들이 윤서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밤 10시. 우리는 해양재단 연구소 앞에서 만났다.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시설 같았지만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우가 건물 구조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보안이 너무 삼엄하다. 대신 후문 쪽에 비상구가 하나 있어. 거기로 들어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정말 괜찮을까?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윤서를 데리고 나올 거야. 유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숙련된 동작으로 비상문의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우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음침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각종 연구실 표시판이 걸려 있었다. 1번 연구실, 2번 연구실, 3번 연구실. 그리고 맨 끝에 특별관리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 저기에 윤서가 있을 거야. 현우가 속삭였다. 조심해. 경비가 순찰 도는 시간이 있어.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흑흑 엄마. 현우가 걸음을 멈췄다. 저게 뭔 소리야?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야. 많은 아이들이.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이번 연구실 문에 작은 창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안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모두 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흰색 태그가 달려 있었다. 그 태그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5호, 6호, 7호, 8호.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모두 무표정했다. 마치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유나가 내 옆에서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 아이들 모두 누군가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이곳에서는 단순한 번호로 불리고 있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계속 이동했다. 특별관리실에 도착했을 때 문에는 특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현우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사이 유나와 나는 주변을 경계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지만 작은 침대 하나가 보였다. 그 침대에 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윤서였다. 분명히 윤서였다.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너무 약했다. 유나는 아이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윤서야, 엄마야.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누구세요, 아저씨?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야. 윤서야, 엄마라고. 기억 안 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없어요. 나는 사모예요. 그 말에 유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 아이가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 나는 윤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서야, 나는 도연 아빠야. 기억 안 나? 윤서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다. 도연 아빠, 그 이름은 알고 있어요. 항상 꿈에 나타나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뛰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그리고 여기는 엄마야. 윤서는 유나를 바라봤다. 엄마 그냥 아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온다. 빨리 나가야 해. 나는 윤서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너무 가벼웠다. 우리는 서둘러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들어왔나? 확인해봐. 우리는 다른 길로 도망쳤다. 현우가 앞장서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윤서가 내 귀에 속삭였다. 아빠 정말 아빠야? 그래. 나는 내 진짜 아빠야. 윤서는 작게 웃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나도 오랫동안 찾았어. 이제 괜찮아. 우리는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은 차가웠지만 우리는 해냈다. 윤서를 구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해양재단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구해야 했다. 나는 윤서를 꼭 안고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윤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흐릿했다. 유나는 윤서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윤서야, 엄마가 내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노래 있어. 기억나? 라라라라라.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조금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나는 현우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젯밤의 일로 해양재단에서는 분명히 대응에 나섰을 것이다. 도연아, 우리가 어제 한 일은 불법 침입이야.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거지. 현우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 공식 수사는 힘들어도 언론에 공개할 수는 있어. 증거만 있으면.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윤서를 돌려주세요.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해양재단이었다. 현우가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협박이네. 벌써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즉시 장소를 옮겨야 했다. 안전가옥으로 가기로 했다. 현우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뒤를 돌아보며 아이를 바라봤다. 다른 아이들? 누구 말이야? 그곳에 5호, 6호, 7호, 8호도 있었어요. 모두 무서워했어요. 그 말에 유나가 놀라며 말했다. 아직 그곳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울었어요.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나는 현우를 바라봤다.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해야 해.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도연아, 그거는 너무 위험해. 해양재단이 경계를 강화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현우야, 너도 알잖아. 저기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 우리가 외면하면 누가 구하겠어?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계획을 세우자.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우리는 작전을 계획했다. 해양재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다. 언론에 제보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현우가 말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사회부에서 일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나에게 말했다. 유나야, 너는 윤서와 여기 있어. 우리가 증거를 모아올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갈래. 내 아이가 그곳에서 겪은 일을 세상이 알아야 해. 나는 유나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해양재단 건물로 향했다. 이번에는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 현우가 가져온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이용해서 내부를 촬영할 계획이었다. 건물은 어제보다 더 삼엄한 보안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경비도 늘어났고 새로운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우가 다른 침입로를 찾아냈다. 건물 지하에는 하수관로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우리는 손전등에 의존해서 이동했다. 10분 정도 기어가니 건물 지하에 연결된 문이 나타났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현우가 쉽게 열었다. 지하에는 우리가 어제 보지 못한 더 많은 시설이 있었다. 여러 개의 연구실과 아이들이 지내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연구실에서는 아이가 실험대에 묶여 있었고 연구원들이 주사를 놓고 있었다. 아이는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유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나는 카메라로 모든 것을 촬영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실험. 그리고 다른 방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벽에 붙어 있는 명단이었다. 실험 대상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이들의 원래 이름과 번호가 병기되어 있었다. 김윤서 3호, 박지민 5호, 이서준 6호, 최은아 7호. 모두 실종 신고가 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끔찍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3호- 실험 완료 후 폐기 예정. 5호 진행 중. 6호 실험 진행 중. 7호 대기 중. 폐기 예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나는 서둘러 모든 것을 촬영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제 해양재단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다. 다음 날 우리는 현우가 아는 기자와 만났다. 그는 사회부의 베테랑 기자였고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기자의 이름은 송민수였다. 송민수 기자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해양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현우가 말했다. 기사화가 가능한가요? 송민수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해양재단은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무마하려 할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걱정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송민수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해양재단 관계자의 직접적인 증언 같은 것. 유나가 말했다. 그건 어떻게 구해요? 송민수 기자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같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증언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나서면 안전할까요? 송민수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언론사에서 철저히 보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안이 공론화되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거예요. 우리는 기사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날 밤 현우는 경찰 동료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해양재단 수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몇 명의 경찰관들이 우리 편에 서주었다. 그들도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생겼다. 다음 날 우리는 해양재단 본부를 정면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수사였다. 경찰 동료들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해양재단 건물 앞에는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와 유나도 수사에 동참했다. 피해자 신분으로. 건물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해양재단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협조하는 척했다. 하지만 지하 연구시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달랐다. 모든 아이들이 사라져 있었다. 빈 방들만 남아 있었고 어제까지 있던 실험 장비들도 모두 철수된 상태였다. 나는 현우를 바라봤다. 미리 옮겼나 봐. 현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놈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해양재단 측에서는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그들은 그곳이 단순한 해양연구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제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그리고 윤서의 증언도 있었다. 송민수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해양재단의 불법 실험과 아동학대를 폭로하는 기사였다.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윤서가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아빠, 다른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끝까지 찾을 거야, 윤서야. 걱정하지 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와줄게요.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가 지켜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송민수 기자의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렸다.
해양재단 아동실험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해양재단 측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지만 이미 늦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에서도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해양재단 이사장 정태진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송민수 기자는 후속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냈고 더 많은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재단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부 조사단이 꾸려졌고 해양재단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해양재단 측에서는 더욱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사단은 해양재단의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해양재단은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실종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진행해왔다. 그들은 아이들을 납치한 후 가짜 서류를 만들어 신원을 말소시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실험체로 사용했다. 나는 조사단 회의의 피해자 가족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실에서 조사단장이 보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235명입니다. 대부분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그 말에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부는 뭐라는 뜻입니까? 조사단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실험 과정에서 사망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놈들이 아이들을 뭘로 받길래 조사단장이 말을 이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되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국 각지의 해양재단 연계시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윤아가 물었다. 그럼 우리 윤서처럼 기억을 잃은 아이들이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재단에서는 아이들의 기억을 조작하는 실험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조사단장에게 말했다. 그 아이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조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양재단의 조직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은밀했거든요. 회의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텔레비전에서 자신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빠, 나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된 거야? 나는 윤서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야, 윤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아이들도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우리가 윤서를 찾은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윤서가 잠든 후 윤아와 나는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끝난 것 같아. 윤아가 말했다. 아직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해양재단의 핵심 인물들이 도망다니고 있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찾아야 하고. 윤아는 내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윤아를 바라봤다. 그녀도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아야, 우리가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해야 해.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다음 날 우리는 다른 피해 가족들과 만났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해양재단 완전 해체를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름은 실종아동 가족협의회였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힘을 모았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해양재단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다. 해양재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 실험뿐만 아니라 심리 조작, 인신매매까지 관여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상품처럼 취급했다. 정태진 이사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은 해외로 도피했지만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한 명씩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태진도 검거되었다. 그가 체포되던 날 나와 윤하는 법정에서 그를 직접 봤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그는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윤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우리의 아이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사라진 다른 아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조사단의 정보에 따르면 해양재단은 전국 여러 곳에 비밀시설을 운영했다. 그중 한 곳이 부산 근교의 해상시설이었다. 그곳에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현우 및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그 시설로 향했다. 새벽 시간이었고 바다는 조용했다. 해상시설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인공섬 같았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트를 이용해야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시설 주변에는 경비정이 순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시설 뒤편에는 작은 선착장이 있었다. 그곳으로 몰래 들어갔다. 시설 안은 미로 같았다. 여러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 건물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첫 번째 건물에서는 연구 장비들을 발견했다. 해양재단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장비들이었다. 두 번째 건물에서는 사무실들이 있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급하게 철수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에서 드디어 아이들을 찾았다. 지하에 숨겨진 방에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다. 모두 윤서와 비슷한 나이였고 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괜찮아. 우리는 경찰이야. 너희를 구하러 왔어. 현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했다. 어른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집에 보내줄 거예요? 물론이야. 우리가 너희 부모님을 찾아드릴게.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구호예요. 하지만 원래 이름은 김민준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박서연, 이준호, 최지우.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연락했다. 부모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몇 년 만에 자식을 만나는 기쁨과 안도감, 눈물과 환성이 뒤섞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윤서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우리도 그런 기분이었다. 해상시설에서 구조된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아이들이 남아 있었다. 해양재단의 범죄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해양재단은 해외에도 연결 조직을 두고 있었다. 아이들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는 피해 가족 대표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을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률도 강화되었다. 해양재단 같은 조직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윤서도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유나와 내가 곁에서 위로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의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어느 날 윤서가 나에게 말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왜 경찰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처럼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간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해양재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정부는 실종아동 전담 수사기구를 신설했고 민간에서도 여러 지원단체들이 생겨났다. 나는 그런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른 실종아동들을 찾는 일에 참여했다. 구조대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우도 경찰을 그만두고 함께 일하기로 했다. 우리는 실종아동 수색센터라는 기관을 설립했다. 정부 지원과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였다. 주요 업무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유나도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담 업무를 맡았다. 실종아동 가족들의 심리적 지원이 주요 역할이었다. 처음 센터를 열었을 때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다. 모두 오랫동안 아이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부모는 10년 넘게 아이를 찾고 있었다. 어떤 부모는 이미 포기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과학수사 기법과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첫 번째 성과는 이민우라는 아이를 찾은 것이었다. 그 아이는 해양재단과는 관련 없는 다른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있었다. 단서는 작은 것이었다. 아이가 남긴 낙서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아이를 찾았고 가족과 재회시켰다. 두 번째는 박지영이라는 소녀였다. 그 아이는 해양재단 계열 시설에서 구조되었지만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가족을 찾았다. DNA 검사 결과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찾았다. 각각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해피엔딩이었다. 센터가 설립된 지 1년 만에 우리는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의 소중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 센터 일이 바쁘다 보니 윤서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것이 걱정되었지만 윤서는 이해해 주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멋있어요. 나도 자랑스러워. 윤서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구조대를 그만두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후원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갔다.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이었다. 제 아이가 3년 전 한국에서 실종되었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사건은 복잡했다.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국제경찰기구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동남아의 한 섬에서 발견되었다.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이송되었던 것이다. 구조작전은 위험했지만 성공했다. 아이는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센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여러 나라의 유사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제 우리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현우와 유나 그리고 나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했다. 전직 경찰관, 심리상담사, 컴퓨터 전문가,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윤서도 센터 일에 관심을 보였다. 방학 때마다 센터에 와서 간단한 업무를 도왔다. 컴퓨터 작업이나 서류 정리 같은 일들이었다. 윤서의 꿈은 여전히 경찰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 꿈을 응원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센터 운영이 안정되면서 나는 해양재단 사건의 미해결 부분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었다. 특히 6년 전 윤서 실종 사건의 배후에는 더 큰 음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는 해양재단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윤서가 실종되기 한 달 전 해양재단에서 거액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현우와 함께 이를 추적했다. 금융수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돈은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해양재단에 거액을 후원했다. 그 시기가 윤서 실종 시점과 일치했다.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면담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면담에서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해양재단 후원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해양재단 내부 관계자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접촉해왔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의 증언은 놀라웠다. 해양재단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아이들을 해외로 밀반출해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정치권과 재계의 핵심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은 해양재단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공했다. 녹음 파일, 문서, 사진 등이 모든 것이 해양재단의 실체를 증명했다. 우리는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했다. 하지만 수사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언론도 조심스러워했다. 너무 큰 사건이라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규명 운동을 벌였다. 온라인을 통해 증거들을 공개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치권과 재계의 부패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연루 인물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국회의원, 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등 권력의 핵심부가 모두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은 해양재단을 통해 아동 인신매매에 가담했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윤서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윤서 실종 사건의 전말도 명확해졌다. 6년 전 산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해양재단이 윤서를 납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은 윤서의 특별한 유전자에 주목했다. 윤서는 희귀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실험에 유용했다. 해양재단은 윤서를 납치한 후 가짜 시체를 만들어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6년간 실험체로 사용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다. 내가 더 일찍 진실을 알았다면 윤서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유나는 나를 위로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야. 현우도 동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범인들은 모두 처벌받을 거야. 재판이 시작되었다.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양재단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관련 기업들도 처벌받았다. 정치인들은 탄핵되거나 사퇴했다.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아동보호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다. 해양재단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도 우리의 수사는 계속되었다.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블루라이트 스테이션이라는 해상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이곳은 해양재단이 운영하던 비밀시설 중 하나였지만 정확한 위치나 용도를 알 수 없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서 가장 극비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실종 아동들이 이곳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현우와 함께 이 시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바다 전체를 수색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블루라이트 스테이션을 발견했다. 동해 먼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해상 플랫폼이었다. 외관상으로는 해양 연구시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시설 접근은 쉽지 않았다. 주변에 경비정이 순찰하고 있었고 무단 접근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특수부대의 협력을 받아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 야간에 몰래 접근하여 시설 내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작전 당일 날씨는 좋지 않았다.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았다. 하지만 연기할 수 없었다. 시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는 소형 보트를 이용해 시설에 접근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시설 하부에 작은 선착장이 있었다. 그곳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다. 시설 내부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1층은 사무시설이었다. 2층은 연구실, 3층은 생활시설, 4층은 격리시설이었다. 우리는 4층부터 조사했다. 격리시설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각 방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는 매우 좁았다. 한 방에서 아직 남아있는 흔적을 발견했다. 벽에 아이가 그린 듯한 낙서가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어디 있어? 집에 가고 싶어? 그 글씨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았을까? 3층 생활시설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다. 아이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옷, 신발, 책,
가방 등 모두 어린아이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윤서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도 있었다. 2층 연구실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각종 실험 장비와 함께 아이들의 의료 기록이 남아 있었다. 실험 일지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실험 결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1층 사무시설에서는 해양재단의 운영 문서들을 발견했다. 이 시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10년 이상 운영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시설을 철저히 수색했다. 혹시 아직 남아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이미 모든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수색을 마치고 시설을 떠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해양재단 관계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침입을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수부대가 함께 있었다. 대치 상황이 벌어졌지만 곧 해결되었다. 해양재단 관계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블루라이트 스테이션이 해양재단의 핵심 시설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진행된 실험들이 다른 시설로 확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시설 전체를 압수하여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 해양재단의 범죄 규모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블루라이트 스테이션 수색이 끝난 후 우리는 센터로 돌아와서 사건을 정리했다.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다른 해상시설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해양재단은 블루라이트 스테이션 외에도 여러 해상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전면적인 수색 작전을 계획했다. 모든 해상시설을 찾아서 조사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몇 개월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동안 윤서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적도 우수했다. 하지만 가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했다. 특히 밤에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았다. 유나와 나는 윤서를 위해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어느 날 윤서가 센터에 와서 나에게 말했다. 아빠, 나 다른 아이들 걱정돼요. 아직 못 찾은 아이들 말이에요. 나는 윤서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열심히 찾고 있어, 윤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에게 준 정보 덕분에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생각해 보다가 말했다. 윤서가 다른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 너와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힘이 될 거야. 윤서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그날부터 윤서는 피해 아동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안녕, 나는 윤서야. 너희들과 같은 일을 겪었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 괜찮아. 너희도 곧 괜찮아질 거야. 포기하지 마. 이 편지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아이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다. 점차 윤서는 피해 아동 지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했다.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말하며 다른 아이들을 격려했다. 윤서의 이런 모습을 보며 나는 자랑스러웠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이렇게 성장하다니.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한편 해상시설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두 번째 시설에서는 5명의 아이들을 구조했다. 모두 해외에서 납치되어 온 아이들이었다. 세 번째 시설에서는 연구 자료들을 대량 발견했다. 해양재단의 실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네 번째 시설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었다. 이 지도 덕분에 우리는 나머지 시설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총 10개의 해상시설을 모두 수색한 결과 50여 명의 아이들을 추가로 구조했다. 해양재단의 범죄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다. 모든 수색 작업이 끝난 후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였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해양재단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300여 명의 피해 아동을 확인했고 대부분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종 아동 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많은 시민들이 센터에 후원을 해주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늘려주었다. 이제 우리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짧은 소감을 발표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을 못 찾은 아이들이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기자들과 시민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다시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해양재단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고 정태진이 체포된 후 나는 윤서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블루라이트 스테이션에서 발견한 또 다른 아이들의 흔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한방에서 발견한 일기장 한 권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 일기장에는 민우라는 아이가 쓴 글이 있었다. 오늘도 사모 형이 울었다. 나는 구호인데 원래 이름은 이민우다. 사모 형도 원래 이름이 있을 텐데. 언젠가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 9살 아이가 쓴 글치고는 너무 슬펐다. 나는 그 일기장을 들고 현우를 만났다. 이 아이는 어디 갔을까? 현우도 같은 생각이었다. 해양재단 시설에서 구조된 아이들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민우라는 이름은 없어. 그럼 아직 어딘가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블루라이트 스테이션은 일종의 중간 기착지였던 것 같거든.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전에 잠시 머물게 하는.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였다. 혹시 이민우라는 아이를 찾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경찰에서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계속 그 이름을 중얼거려요. 나는 즉시 유나와 함께 그 고아원으로 향했다.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는 정말 8살 정도로 보였다. 윤서보다 조금 어렸지만 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는 우리를 보자 뒤로 물러섰다. 괜찮아. 우리는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이름이 뭐니? 구호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는 다른 이름이 들려요. 이민우.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우야. 내 원래 이름은 이민우가 맞아. 우리는 너를 데리러 온 거야.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 제 이름이에요? 그럼 저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너는 숫자가 아니야. 너는 이민우라는 소중한 이름을 가진 아이야. 민우의 부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3년 전 실종된 기록은 있었지만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드디어 연락이 닿았다. 민우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있었다. 어머니를 만나는 날 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서우면 언제든 내 뒤로 숨어도 돼.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요양원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나 민우를 끌어안았다. 민우야. 정말 민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나와 유나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였다. 그날 저녁 우리 집으로 돌아온 길에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도 처음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내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나는 윤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래, 윤서야. 너도 민우도 모든 아이들은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민우의 일기장에는 다른 아이들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1호는 맨날 기침해요. 2호는 벌써 열흘째 밥을 안 먹어요. 5호는 자꾸 바보같이 웃어요. 아직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도 지금 어디선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우를 가족에게 돌려준 후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현우와 함께 해양재단 관련 수사 자료를 다시 뒤졌다. 공식 수사는 끝났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었다. 특히 해외로 이송된 아이들의 행방이 궁금했다. 그러던 중 필리핀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발신자는 현지 NGO 활동가였다. 한국 아이들로 보이는 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숫자로만 이름을 말하고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혹시 찾고 계신 아이들인지 확인해 주세요.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중 한 아이는 분명히 민우 일기장에 언급된 5호였다. 항상 의미 없이 웃는다고 했던 그 아이가 사진에서도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즉시 현우에게 연락했다. 현우야, 필리핀에 가야겠어. 뭐? 갑자기 왜? 아이들이 있어. 우리가 못 찾은 아이들이.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도연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할 만큼은 다 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우야, 내가 경찰 그만둔 이유를 기억해? 끝까지 가보자고 했잖아. 일주일 후 나와 현우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NGO 활동가인 마리아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20년간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도와온 베테랑이었다. 아이들 상태가 좋지 않아요. 특히 가장 어린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시설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봤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다. 세 아이 모두 윤서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섞인 눈빛. 안녕, 나는 한국에서 온 김도연이야.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가장 큰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5호예요. 역시 맞았다. 내 진짜 이름은 뭔지 기억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5호가 제 이름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우리를 따로 불러 설명했다. 이 아이들은 3달 전에 구조됐어요. 어떤 선박에서 발견됐는데 다른 나라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모두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늦었다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장 말이 많은 오호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저희는 배를 타고 여기 왔어요. 그 전에는 다른 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두 번째 아이인 유코는 계속 기침을 했다. 민우 일기에서 본 그 아이였다. 아프니? 내가 물으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프다고 하면 또 주사 맞아요. 그 말에 가슴이 짠해졌다. 어린아이가 아픔도 숨기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가장 어린 이호는 정말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배고파요라고만 중얼거렸다. 마리아가 말하길 이 아이는 구조된 후에도 며칠간 음식을 거부했다고 한다. 음식을 주는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한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DNA 검사를 위해 한국으로 샘플을 보내고 실종 신고된 아이들과 대조해 봤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오호가 나에게 물었다. 아저씨, 저희도 집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꼭 너희 가족을 찾아줄 거야. 정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간절한 눈빛에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약속해. 거짓말 아니야. 2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세 아이 모두 한국의 실종 아동과 일치했다. 5호는 박지훈, 6호는 김태민, 2호는 이서연이었다. 모두 3, 4년 전에 실종된 아이들이었다.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할 차례였다. 첫 번째로 지훈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나도 눈물이 났다. 정말 우리 지훈이에요? 네, 분명합니다. 곧 한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비행기에서 지훈이가 내 손을 꼭 잡더니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제가 박지훈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나는 그 작은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처음부터 박지훈이었어.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야.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 나는 더 많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수색 활동을 계속했다. 공식 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이 수십 명 있었다. 현우는 경찰에 복직했고 유나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상담소를 열었다. 어느 날 이상한 편지 한 통이 집으로 배달됐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안에는 단순한 메모만 들어 있었다. 제주도 성산포 새벽 3시 혼자 오세요. 보통이라면 무시했겠지만 무언가 직감이 들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계속 고민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놓칠 수 없었다. 성산포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다.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며 주변을 둘러봤다. 새벽 3시 약속 장소인 성산 1출봉 주차장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초췌한 얼굴의 여자였다. 김도연 씨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맞는데.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해양재단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긴장이 됐다.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있는 주소로 가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직도 그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해양재단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더 큰 조직이 있었고 정태진은 그저 말단 실행자였을 뿐이에요. 봉투 안에는 서울의 한 주소와 함께 사진 3장이 들어 있었다.
모두 어린 아이들의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1호, 2호, 4호라고 적혀 있었다. 이 아이들이 아직 그곳에 있어요. 제가 빼낼 수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서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며칠간 건물을 관찰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밤마다 검은색 승합차가 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갔다. 그리고 가끔 작은 실루엣들이 보였다. 아이들처럼 보이는. 나는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해 현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연아, 이거 위험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 처리하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현우야, 공식 처리하는 동안 아이들이 또 사라질 수 있어. 우리끼리 먼저 확인해 보자. 그날 밤 우리는 오피스텔에 몰래 침입했다. 지하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정말 3명의 아이를 발견했다. 모두 사진 속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1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2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괜찮다. 우리가 구하러 왔어. 내가 말하자 4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녔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영양실조와 약물 중독 증상이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마치 실험체처럼. 아이들이 회복되는 동안 나는 그들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1호의 본명은 송민재, 2호는 최예은, 4호는 한지우였다. 모두 4-5년 전에 실종된 아이들이었다. 특히 지우의 경우 부모가 이미 포기하고 이사를 간 상태였다. 지우의 부모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이 닿았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우리 지우는 이미 죽은 걸로.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고서야 믿게 됐다. 재회 장면은 늘 감동적이었다. 지우 아버지는 아이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너를 포기한 줄 알았지? 지우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점차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게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민재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고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어느 쪽도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다른 가족도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화가 났다. 결국 민재는 제대로 된 가정에 입양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입양 가정을 정하는 날 민재가 나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는 왜 부모가 저를 안 데려가요? 그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마지막 새 아이를 구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공식적인 수색 활동은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돕고 있었다. 윤아의 상담소도 안정 궤도에 올랐고 윤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우리 일을 돕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윤서가 대학 과제로 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주제는 실종 아동 수색의 의미였다. 집 거실에 앉아서 윤서가 묻기 시작했다. 아빠, 처음에 나를 찾기 시작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절망적이었어. 모든 사람이 너를 죽었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믿으려 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너를 불러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나를 다시 만났을 때는 기적을 경험한 기분이었지. 동시에 분노도 컸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는지. 윤서는 열심히 받아 적으며 다음 질문을 했다. 아빠는 모든 아이들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야. 아직도 어딘가에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을 찾는 것이 내 역할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지.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빠에게 이 경험이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아이들은 자신만의 이름과 가족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인터뷰가 끝난 후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로 내 역할이 끝나가고 있구나. 윤서 같은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어받아 줄 것이다. 몇 주 후 민재의 입양 가정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고 새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민재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었다. 필리핀에서 구해온 지훈이네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훈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이야기하며 괴롭힘 당하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민우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민우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장래에 경찰이 되겠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나 같은 아이들을 구해주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바다를 보러 갔다. 여전히 부산 영도 윤서를 처음 구한 그곳이었다. 파도 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아빠, 윤서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 바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유나도 내 다른 쪽 팔에 팔짱을 끼었다. 그래, 이제는 고마운 바다야.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구한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런 기분을 느끼겠지.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그렇겠죠? 윤서가 물었다. 응. 그리고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야. 선순환이 되는 거지. 바다 위로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아이들도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모두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자신만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 설령 온 세상이 포기한다 해도 한 사람만은 끝까지 그 이름을 기억한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윤서는 이제 21살이 되었다. 더 이상 그 작은 아이가 아니라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가끔 나를 보며 웃을 때면 여전히 바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도연 아빠 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아이들의 인생도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안다. 바다는 빼앗아가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기적을 돌려주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한 아이들은 단지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기 이름을 기억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 또 다른 아이를 찾는 힘이 됩니다.